홈플러스 사태부터 롯데카드 해킹 논란까지 올 한 해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파트너스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금융당국도 MBK파트너스를 정조준하며 각종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사상 초유의 중징계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영업정지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MBK파트너스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투자 철회부터 롯데카드 대주주 자격 박탈까지 거론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사면 초과에 빠진 MBK파트너스의 상황에 대해 신성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선 징계 내용부터 좀 정리해보죠. 금융당국이 MBK 측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근 MBK파트너스의 직무 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통상 금융당국의 제재가 법인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깊게 관여한 고위급 임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주요 인사들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제재 절차를 살펴보면 사전 통보 후에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고요. 그다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 회의를 거쳐 징계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사전 통보는 MBK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간에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징계는 특히나 MBK파트너스를 엄벌에 처해 본보기로 삼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전 참여연대 시절부터 사모펀드의 운영 실태를 비판해온 이찬진 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를 사기 채권 발행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차원의 제재 절차는 중단되어 있었는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이후 기조가 달라졌습니다. 취임한 지 2주 만에 홈플러스 사태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약 3개월 만에 중징계안을 도출해낸 겁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제재 수위를 따져봤을 때 직무정지가 유력하다고 그러던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네, 이게 사상 초유의 중징계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재 수위를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수준이 기관주의고요. 그다음 기관 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 요구 순입니다. 정리하자면 해임 바로 다음 가는 수준의 중징계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직무정지인데요. 자본시장법상 공식적인 제재 명칭이 직무정지로 되어 있어 이를 법인의 영업정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제재심의위원회 등 앞으로 절차를 거치며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이 정도 수준의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이 처음이라 논의가 필요하다며 직무정지를 영업정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해석의 영역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MBK 조준에 나선 만큼 영업정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0년 동안 부동산 매각과 고배당으로 이익만 챙기고 위기가 오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MBK 책임은 엄중하게 묻되 홈플러스는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MBK 집중 포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면은 국회 발언이 꽤 강경 기조인데 이번 중징계를 두고 일단은 MBK 측도 입장을 좀 내놨죠. 쟁점이 뭔가요? 네, 쟁점은 홈플러스의 상환 전환 우선주, 상환권 조건 변경입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게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모두 가지는 주식을 말합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상환 전환 우선주 약 6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했는데요. 금융당국은 MBK가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하지 않았다며 제재심 등 이어지는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있고 검찰 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를 토대로 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이 MBK의 사기 채권 발행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평가사로부터 단기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고 지난 3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 바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사전에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다는 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추가 제재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등록 취소에서 보면은 최근 3년간 금융법령 위반으로 벌금 5억 원 이상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오면 그 부분은 당연히 GPA 등록 취소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MBK 파트너스는 등록 취소 또 시장 퇴출까지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MBK 상황이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이 외에도 또 어떤 타격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까? 가장 크게 예상되는 것이 국민연금의 투자 철회입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올해 초 MBK가 조성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펀드에 투자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회수를 하거나 투자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은 이제 법적으로 제재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우회적인 답변이지만 사실상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산업과 또 일반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이 이러한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투자 원칙을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가를 이제 재논의해야 되는. 다만 일각에서는 MBK가 제재에 불복해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경우 투자 철회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여튼 전반적인 상황이 MBK 명성에 큰 상처가 있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롯데카드의 대주주 자격도 위태롭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MBK 파트너스는 특수 목적법인을 통해 롯데카드의 지분 약 60%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현재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법인 최대 주주의 최다 출자자 개인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번 경우에 대입해보면 MBK의 윤종하 부회장 또는 김광일 부회장이 대주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또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이번 징계와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주주 자격 박탈, 더 나아가 강제 지분 매각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겁니다. 심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엄격 필요하면 조치를 하고.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롯데카드 해킹 사태 수습도 지금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주아진 롯데카드 대표가 최근 사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10월에는 본부장 4명 등 고위급 임원들이 물러나며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현재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막 시작됐습니다. MBK와 롯데카드는 새 대표이사 선임은 물론 내부 수습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번 징계로 MBK가 사면 초과에 놓이게 되면서 롯데카드의 정상화가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신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모두 불확실한 요즘 확실한 돈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사용기한이 도래한 소비 쿠폰과 오르기 시작한 예금 금리에 대한 소식을 많이 보셨는데요. 은퇴해도 쉴 수 없는 고령층 현실에 대한 기사도 주목받았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지난 여름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기억나실 겁니다. 1차와 2차 쿠폰 모두 이달 30일 사용기한이 만료되는데요. 기사 보고 오시죠. 지난 16일 자정 기준 소비 쿠폰 잔액은 2,281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 쿠폰 지급액 97.5%, 9조 688억 원 가운데 8조 8,407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행안부는 사용하지 않은 소비 쿠폰 잔액은 소멸된다며 오는 30일 안에 전액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카드사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 쿠폰 미사용자에게 사용 마감일을 안내해왔습니다. 지급률은 97에서 98% 수준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1차 소비 쿠폰을 한 사람당 15만 원에서 45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했는데요. 지급 대상인 5,060만 7천여 명 가운데 98.96%, 약 5,007만 9천 명에게 9조 원 넘게 지급됐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은 지난 9월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씩 4,453만 명에게 약 4조 5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지급이 전체의 68.5%고 나머지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았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사람들은 소비 쿠폰을 주로 어디서 많이 썼을까요? 가장 큰 혜택을 본 분야가 바로 편의점입니다. 점포 과포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역성장하던 업계는 소비 쿠폰 덕에 잠시 숨구멍이 트였습니다. 올 3분기 GS 리테일 매출은 3조 2천억 원, BGF 리테일은 2조 4천억 원대로 각각 1년 전보다 5%대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31%, 7%대를 기록해 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웃는 사람이 있으면 우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소비 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마트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마트의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7.6% 하락한 1,135억 원에 그쳤고 롯데마트 슈퍼는 85%가량 급감해 7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화요일 기사 보겠습니다. 금융권의 3%대 정기예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끝났다는 기대감에 예금금리 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사 보고 오시죠. 좀처럼 오르지 않던 저축은행 업계의 연 3% 정기예금이 눈에 띕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금리는 연 3.1%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역전됐던 시중은행 금리 경쟁력을 회복한 건 아니지만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경쟁력을 갖고자 했으면 더 높였을 텐데 금리 수준 정도로만 높였거든요.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여력이 있는 곳에서 올려버리면은 사실 저축은행 업계는 그동안 PF 부실 등으로 건전성 관리에 나서면서 예금 금리를 올려 조달 창구를 늘릴 여력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금리를 올리는 데에는 시장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1금융인 시중은행과 금리 차이가 커져 가입자가 줄어들 경우 예대율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리 차원의 금리 인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시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금리는 연 3%대를 속속 회복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상품 가운데 최고 금리는 SC제일은행의 연 3.2%입니다. 신한은행도 최근 0.3%포인트를 올리며 최고 금리를 3.1%로 끌어올렸습니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주요 예금 금리도 3% 안팎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조가 끝났다는 기대감 전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이제 예금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총재님이 그 시중 금리를 내리는 데 대해서 이제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셨고 한번 내년에 그 은행채가 대체될 수 있는 국채라든지 산은채 같은 것들이 많이 발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리가 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면서 당분간 수신금리 경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로켓처럼 오르고 깃털처럼 떨어진다. 보통 유가나 물가에 대해 쓰는 표현인데 금리에 대해선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은행들의 대출 금리는 상승기에 로켓처럼 오르고 하락기에는 깃털처럼 느리게 떨어지는데요. 반대로 예금 금리는 느리게 올라가고 빠르게 내리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금 금리가 눈에 띄게 오르는 건 앞으로 금리 인하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그만큼 시장에서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는데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며 당분간 인하와 동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겠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선 개인들의 판단에 달렸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지난 금통위까지는 위원 6명 중 인하가 4명으로 더 많았지만 이번엔 인하 3명, 동결 3명으로 동수가 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기사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실상 은퇴가 없어진 상황인데요. 기사 보고 오시죠.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 2023년 기준 37%가 넘었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25%인데 이보다 높은 데다 OECD 평균인 13.6%를 3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고령층이 희망하는 평균 근로연령은 73.4세였는데요. 일하는 즐거움을 위한 것보단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이유가 훨씬 많았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 월 수령액은 6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인 134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마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데요. 1969년 이후 출생인 경우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정년 연장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5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를 기준으로 보면 5년에서 10여 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그나마 부족한 연금마저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에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법정 정년을 65으로 올리는 것에 더해 연금 수급 시점도 더 늦춰야 재원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대 중반에 취업한다면 40년 넘게 일한 뒤에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나마도 생계 유지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요. 재작년 기준 20, 30대가 노후 생활에 필요하다고 본 최소 금액은 월 평균 255만 원인데 현재 평균 연금 수령액은 그 4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83.5세니까 설령 65세 정년 퇴직을 할 수 있게 돼도 10년 넘게 생계를 지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 탓에 어느덧 은퇴라는 단어는 편안함보다는 불안함을 상기시키는 단어가 된 듯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기사들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존님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상 최대 실적 이어가며 3년임이 유력했는데 직원 정보 내부 노출이란 악재 후폭풍이 거셉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가, 승격 등 임직원 비공개 정보 그리고 일부 개인 정보가 관리 부주의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존님 대표 곧바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사과한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노조 감시 의혹까지 먼저 번진 상황입니다. 급기야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 사안을 차기 한 건으로 다뤄볼지 논의키로 하면서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위기입니다. 존님 대표, 상생기금 조성, 인사제도 투명성 제고 등 노조에 제안했지만 합의는 쉽지 않다는 후문입니다. 두 번 연임하며 외형 성장을 이끈 존님 대표,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 3년이 말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년 만에 계열사 최고 경영자 3분의 1을 바꾸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 단행했습니다. 백화점, 마트, 슈퍼, 유통계열사와 건설, 웰푸드 교체된 CEO만 20명입니다. 그룹 부회장 4명이 모두 물러났는데 이 가운데 2명이 그룹 핵심인 유통과 식품 총괄했습니다. 9년 만에 사업 총괄제를 없애고 핵심 수장들 바꾸면서 실적 나쁘면 언제라도 교체한다는 경고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2년 연속 40명이 넘는 CEO를 교체하면서 인적 쇄신 단행했지만 롯데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근거 없는 롯데건설 보도설에 그룹이 진화에 나섰고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구조조정 1호로, 롯데쇼핑은 실적 부진에 일부 계열사는 희망퇴직이 한창입니다. 유통왕국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뤄진 고강도 인적 쇄신, 신동빈 회장의 그 한 수가 통할지 관심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앵커가 이 자리에서 뉴스토파 보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